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5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영희 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굴 지역위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특임교수,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새 정부의 내각을 이끌어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입니다. 경제와 또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이런 아주 큰 짐을 지게 돼서 우선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네, 며칠 전부터 기사가 나오긴 했었죠. 윤석열 당선인의 최종 선택은 한덕수 전 총리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그러니까 새 정부의 초대 총리 누가 될 것이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요? 네, 뭐 예상대로 이렇게 지명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선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핵심 키워드 3가지는 경제, 외교,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거야가 될 172석의 민주당의 그 인준 절차를 무난히 통과할 후보를 우선 두는 것에 가장 중요하게 예. 그 방점을 찍고 아마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각에서 계속 뭐 두루 다양한 정부에서 다양한 요직을 거쳐온 관료, 예. 핵심 관료였기 때문에 무난한 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데요. 예. 또 다른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늘 요직만 최고의 요직만 해오시면서 변신의 기재였다. 뭐 또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보였던 관료였다. 그런 만큼 또 민주당 내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칼날 검증을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예상됩니다. 예. 어물쩍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김병민 위원장님,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 후보자를 얘기하면서 경제와 안보의 적임자다. 네. 관료, 뭐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가 전문가죠. 맞습니다. 까지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안보 문제를 우리가 과거의 시각으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는 예. 것을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을 겁니다. 특히 일본과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지난날 겪었던 통상 마찰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갖고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전략 물자 등에 대해서 경제가 안보와 함께 매듭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선례였고요. 예. 최근에는 반도체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들까지도 결국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지금 현재 원자재값 상승 등의 문제들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정도의 경제적 문제랑 함께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교에 대한 박식한 이해가 있음은 기본이고, 통상에 대한 그 이해 그리고 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들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통합에 방점을 두고 또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인물을 찾았던 장점을 언급하셨는데 예. 단순하게 청문회를 통과시킬 수 있는 인물만 찾았다고 한다면 후보군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상징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했던 정치인들 총리로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후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에 한덕수 후보자를 총리로 최종적으로 낙점했던 것은 가장 현재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경제 안보에 관한 문제에서 예. 최적의 적임자라고 판단됐던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덕수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마지막 총리를 역임을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대사를 하면서 미국과의 외교력도 갖췄고요.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정통 관료의 전문가, 경제통상 전문가인데 차재원 교수께서는 일단 지금 국회 인준이 아마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한덕수 후보자 정도면은 네. 큰 문제 없이 현재 시점에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것 뭐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2007년도에도 그 당시에 그 국회 청문회를 거쳤고요. 예. 그리고 또 인준 투표를 거쳐서 총리 임명이 됐었는데 당시 뭐 청문회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크게 문제된 점이 없었어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병장 출신으로 병력을 다 필했고 그리고 이분이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뭐 자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뭐 교육이나 병력의 문제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약간 곁다리로 이야기하면 네. 우리 역사상 대통령과 총리가 전부 다 자녀가 없는 분들이 지금 되는 또 하나의 사례를 기록하게 되는 그런 셈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뭐 크게 문제될 대목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과연 이분이 그럼 추구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국정에 대한 비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혹독한 검증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지금 뭐 역대 정권의 요직을 두루 다 거쳤기 때문에 뭐 좋게 이야기하면 경력과 경륜이 있다고 보지만 나쁘게 이야기한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처신의 달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 이분이 차관급으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특허청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특허청장이 된 게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산업부 차관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앉아 지금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초대 통상교섭 본부장을 했고, 그리고 경제수석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넘어오면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이제 장관급으로 발탁이 되는 거죠. 그 경제부총리하고 총리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주미대사.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의 어떤 관료를 다 통틀어서도 그러네요. 이 정도의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거의 찾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분이 행시 8회 출신이에요. 행시 8회가 언제 합격했냐면 1970년이에요. 70년? 70년. 그리고 이분이 사무관으로 임용된 게 71년도예요. 그럼 지금 무려 51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경력을 갖고 있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정이 잘 녹아들면 좋은데 또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면요. 사실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부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5공화국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 거치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간주도 경제였잖아요. 국가주도의 경제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발연대의 그런 리더십이 지금 이 디지털 시대 메타버스가 이야기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 시절의 리더십과 얼마만큼 부합이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저는 청문회에서 아마 상당히 아마 이 날카롭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준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인준이 되면은 2번이나 국무총리를 하게 된 셈인데 한덕수 후보자도 오늘 4가지 국정과제가 있다면서 그 부분을 국민께 브리핑을 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중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을 저는 4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런 국익 외교 그리고 강한 국방의 자강력을 해야 된다. 2번째는 재정의 건전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 수지입니다. 말하자면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경화를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번째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는 결국 생산력이 높은 국가가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그러니까 앞으로 되면은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4가지 국정과제를 가져왔어요. 이은영 소장께서 보시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국무총리하고 대통령과의 호흡 문제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한덕수 후보자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굉장히 경륜 있는 분을 앉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이냐? 저는 시너지가 굉장히 좋을 거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 선거 기간에 여러 차례 이제 그 경제 교습을 받으면서 이미 이제 좀 소통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발탁이 된 인연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김병민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 안보라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틀 그 안에서 지금 그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가 이제 4개의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 그 한국의 이제 4개 학회가
그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선정을 했어요. 7가지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탑 3위를 보면은 일단 좋은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 두 번째가 미중 경제 시대의 그 외교 정책, 그리고 세 번째가 가계부채 관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과제를 지금 아까 말한 그 4개의 과제 안에 다 녹여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호흡이 잘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지금 그 총리 내정자께서 그 책임 총리제 이거를 이제 좀 구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장차관 인선에 대한 어떤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26년의 공직 생활을 한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앞으로의 이제 이번 인선 하나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인선 스타일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 사회에서 경험이 충분히 검증이 된 이런 인물들을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깜짝 발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장, 그러면 네. 지금 이 인선에서 당선인은 이제 내각은 한덕수 후보자에게 모든 걸 다 맡겨 놨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엔 또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네. 모든 것들을 다 총리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끝내겠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무책임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든든하게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내각을 주도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일일 것이고요. 초창기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서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가 윤석열 당선인이 평소 갖고 있었던 또 국민께 약속했던 국정 철학을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 다만 우리가 과거의 선례를 보게 되면 장관과 차관에 대한 지명 과정들에서 이 장관의 의사가 차관 지명에 전혀 의견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적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바로 이 차관에 대한 인선에서도 장관의 의견이 충분하게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예. 한때 장관에 대한 정책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밑에서 서포트하는 조직까지도 장관의 의사가 아니라 결국 청와대에 있는 참모진들과 호흡을 맞춰가는 인사들로 구성이 됐던 적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부처가 내각에서 제대로 된 전문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청와대 정부로 불리면서 청와대가 강력한 힘을 가져가게 됐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미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는 상황 속에서 예. 내각에 전폭적으로 힘을 싣고 있는 만큼 한덕수 후보자가 전문성을 기반한 내각의 책임 있는 장관들과 함께 협력해가는 과정들을 아마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새로운 모습인 것 같은데 차장 교수님. 예, 저는 뭐 한덕수 전 총리가 물망에 올랐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 총리 이 유행 중에 저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첫 총리로 지명했던 고군 당시 총리 보고 할 때 몽돌과 받침대라는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대통령을 보완제하는 예. 개혁 대통령의 안정 총리의 식의 그런 식의 나름대로 균형을 잡고 자신이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해주는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보도를 보니까 어제 지금 당선인하고 지금 이 한덕수 내정자하고 만나서 한덕수 내정자가 장관에 대한 재청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 차관에 대해서는 또 해당 장관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발탁하는 그런 예.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고건 총리의 스타일보다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이해찬 총리에게 상당히 내각으로 말 그대로 통할권을 넘기는 책임 총리제의 역할 그런 색이 또 예상되는 것기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보완제형 총리와 책임 총리제가 좀 믹스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 고건 전 총리와 이해찬 전 총리의 어떤 모델로 갈 것이냐 아직까지 이 자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어디 중간점에서 멈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총리의 책임과 권한과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잘 분점하느냐. 그렇죠. 그런 예.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초창기의 예. 상당히 초석을 놓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정혁진 변호사님, 근데 일각에서는 좀 나이가 이제 나이가 많다는 게 경륜이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뭐 참심성 이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 일단은 부분은 나이가 좀 많은 거는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역대 총리 중에 70세 넘은 총리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당장 정세균 총리가 50년생인데 2020년에 총리를 하셨으니까 뭐 우리 나이로 71살.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김석수 총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승종 총리라고 계셨었어요. 대학 총장도 하셨는데 그다음에 그 누구보다도 그 JP가 26년생인데 98년도에 총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70대 초반 정도 지금
그 한 총리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한. 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문 대통령 때 총리가 3분 계셨어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공통점이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그 중에 2분은 이제 대선 후보로까지 나오셨었고, 김부겸 총리도 뭐 대선 후보군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자는 어쨌든 정통, 자타가 인정하는 정통 경제 관료를 총리로 내세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니 조금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한 총리가 YS 때는 특허청장 하셨고 DJ 때는 경제수석을 하셨는데 제일 많은 일을 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조정실장부터 해서 부총리, 총리까지 다 하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경륜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당선자가 행정 경험은 좀 제한적일 테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괜찮은 인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제원 실장 말로는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모셔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총리 후보자가 지명이 됐기 때문에 다음 인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렸던 이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 잘 만들어서 당선인을 대통령실로 모셔다 드리고 여의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아니 뭐 저는 처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목적이 정권 교체 그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해서 제 목적은 다 달성이 됐습니다. 뭐 참여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당선인이 필요하면은 부를 것이고 필요치 않다면 안 부를 것이고 저도 명색이 사선 의원이니까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저희 정치적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지 그런 권력자에 기대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인사 수순은 아마 이제 내각 장관 인사가 되겠죠. 경제하고 안보 라인은 이미 이제 후보들이 나오고 있고 관심사는 비서실장입니다. 이게 김병민 위원장 글쎄요. 총리가 경륜 있는 분을 모셨어요. 그러면은 비서실장 뭐 저희가 한번 MBN이 단독 보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젊은 축으로 좀 구성을 해달라라는 요구 당선인의 요구가 있었다는 건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가장 1순위가 장제원 의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방향을 봐야 되는 겁니까? 누가 이제 어떤 자리에 역할하게 될 것인지는 인선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당선인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 내각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국정을 한치의 빈틈없이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관료 출신이거나 경륜이 좀 어느 정도 있게 되는 인사들 중심으로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예.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조금 더 역동적이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처음 기대했던 개혁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 국민의 여론들도 상당 부분이 같이 이 맞물려 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들을 대통령 비서실의 인선을 통해서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대통령 비서실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내각들을 다 쥐고 흔들 수 있는 만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곳이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24시간 함께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조직이어야만 되거든요. 예. 그 취지가 바로 구중궁과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시대를 열겠다고 했던 당선인 의지와도 닿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비서실장 문제부터 앞으로 꾸려지게 될 대통령실에 대한 인선 과정에 이 조금 더 젊고 역동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겠는가라고 관측들을 해보는 것 같고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가 역량이 출중하고 뛰어난 분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지금 나오게 되는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발언들을 보게 되면 워낙이나 처음부터 윤석열 당선인을 만들었던 핵심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건 내각에 있건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내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의기투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가 여소야대 국면인 국회로 돌아가서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초기 정부 시절에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남영희 위원장님 지금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회로 이제 자꾸 가고 대통령실 만약에 이제 과거 청와대로 들어가려면 이제 의원직을 반납해야 되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은
제가 결정일 봐도 거예요, 일단. 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한석이 아쉬운 때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장제원 지금 비서실장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비서실장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하마평에 오르는 분이 얼마 전에 대구시장에 불출마 선언을 했던 권영진 현 시장이요. 대구시장이 예. 또 하마평에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에서 비서실장도 그렇고 비서실 모든 직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들을 잘 조율하고 그 장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 또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지금 뭐 장제원 실장은 제가 볼 때 계속 고사하고 있고 의원 한석이 중요한 시점이라 저 말은 그냥 일설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내 대표로 아마 권성동 의원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핵관으로 일컬어졌던 부분이 당과 청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옆에서 보좌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서 그런 예. 쪽으로 계속 뭐 잘 자리매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러니까 차지영 교수 앞으로 중요한 자리가 이제 비서실장이 있고 원내대표. 이제 그렇죠.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면은 원내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압도적인 여소 관계이기 때문에 과연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영선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국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협치이라는 뭐 야당과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아직 구체적인 뜻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뭐 지금 보도를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원내대표 물망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이 선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똑같은 고민인데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압도적인 여소관계라고 한다면 국회와 야당을 잘 알고 좀 그러니까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현역 중진이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맡는 것이 네. 맞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걸림돌이 뭐냐면 지금 윤 당선인이 선거 때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청와대 정부를 협파하겠다. 대통령의 제한적 대통령 권력을 축소해서 청와대를 말 그대로 일하는 아주 실무적인 참모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올 경우는 보궐선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양쪽의 그러니까 어떤 지금 그러니까 컨셉을 갖고 가느냐를 아마 정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야당과 협치냐 아니면 진짜 이 청와대 정부라는 이 제한적 대통령 권력을 협파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개념을 선택할 것이냐가 아마 저는 하나의 이 인사 기준을 가르는 네.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은영 소장님도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청와대 대통령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당선인은 젊은 사람들을 해가지고 좀 슬림화시키려는 것 같아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임기 초에 지금 비서실장인데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초대 비서실장이 임종석 의원, 그러니까 전 그랬죠. 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윤 당선인이 구상하시는 젊은 비서실장에 부합하는 그런 인선이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읽을 줄 아는 그런 게 제1의 그 능력이 돼야 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의 역할을 보니까 이 청와대 안에 이제 그 어떤 직원들 간의 소통의 어떤 최고 결정권자니까 그걸 잘 하는 화합형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역시 당하고의 소통이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의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네트워크와 충분히 이제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비서실장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인물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당선인의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4.3, 제주 4.3 추도식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 제주 4.3 평화공원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2월 제가 이곳을 찾았을 때 눈보라가 쳤습니다. 오늘 보니
제주 곳곳에 동백꽃과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완연한 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봄이 피어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약속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수와 진보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엇갈렸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기록을 찾아보니까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 그리고 당선인으로는 처음 네네. 간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뭐 처음으로 4.3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사실 1948년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4월 3일 날 제주도에서 이제 봉기가 일어났던 거고 그 다음 달인 5월 10일 날 그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4.3으로 인해 가지고 총선 자체가 무효화가 됐어요. 그다음에 8월 15일 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남쪽에 정부가 수립이 됐고 그리고 10월 달에 여순 사건까지 1948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피가 흘려졌었는데 예.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좌우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고한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자가 직접 거기 제주도까지 가셔가지고 저렇게 그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김병민 이 행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화합, 통합 이런 측면인가요? 국민 통합과 화합 차원일 수도 있고 또 약속을 지킨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2월 달에 후보자 시절에 이곳 제주 4.3을 찾았을 때 예. 그때 눈보라가 쳤다고 했는데 저 장면이거든요. 아, 저 영상이군요. 예, 저 당시 이 당선인과 함께 제주를 찾았을 때 저 때가 입춘이 지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왔지만 실제 봄이 오지 않은 상태 속에서 눈보라가 치고 여기에서 당선이 되고 나도 이 4.3 날짜에 맞춰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도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일에 대한 넋을 기리는 것이 도리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낸 바가 있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예. 진보 보수 등으로 이제 갈라져 있는 과거의 아픈 역사들이 일부 대한민국 사회를 더 힘들게 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싸고 있었던 논란들을 다 종식시키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폄훼하는 모습들 목소리 정치권에서 찾기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 예. 윤석열 당선인이 바로 이곳 제주를 찾아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평화를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약속을 지켰을 뿐 아니라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도 이 같은 일들을 쭉 이어나가기 위한 행보들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당선인 때 했던 약속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지켜가는 과정이다. 알겠습니다. 또 당선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정 지지율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소통 측면도 짚어봐야 될 텐데 일단 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축하드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그저 이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 또 이렇게 경청하는 그런 또 정책을 펼쳐주시면 좋겠다 생각.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전에 정순택 대주교님과 차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바로 밥집 봉사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2월에 당선인이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거 끝나고 명동 밥집을 다시 찾아가겠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꼬리곰탕 유명하시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점심 메뉴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게 김치찌개가 있더라고요. 당선인이 이제 식사 정치도 이어가고 있고 배식 봉사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국정 수행 전망 지지율 한번 좀 이게 이제 지지율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은정 소장님. 네네. 55% 거기서 조금 좀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갤럽이 지난 29일에서 31일간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요. 여기가 이제 질문이 조금 다른 데와 다르게 돼 있어요. 여기가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할 것으로 보는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당선인에 대한 어떤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부분이 아니고 5년 동안 앞으로 잘할 건지 그래서 그 다른 조사들에 비해서는 잘할 것이다라는 긍정 의견이 지금 55%로 높게 나왔는데요. 예. 근데 이제 지난주하고 비교해 보면 잘 못할 것이다라는 게 40에서 41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 제주 4.3 항쟁 그러니까 희생자 추념식에 방문한 거와 관련해서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이 역대 보수 쪽의 대통령은 여길 가질 않았거든요. 예. 근데 여기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주 강정마을도 찾아가서 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그 추구하려는 정부의 성격이 기존의 보수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뭐 실용 중도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좀 개혁적 보수 이런 컨셉을 가져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지지율이 이 낮은 부분이 더 그런 어떤 그 이념 성향의 포지셔닝을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좀 기존의 보수와는 더 좀 다르게. 진보 쪽으로. 예, 그렇죠. 중도 진보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좀 확장을 가져가려는 그게 이제 현재 지금 지지가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김정숙 여사 관련해 가지고 그 온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이제는 더 확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류나 강신구들을 사비로 구매한다고 지금 청와대가 밝혔지 않습니까? 그건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5년 동안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의류나 장신구는 다 사비로 구매한 것이다. 카드로 직접 예, 구매했다는 맞습니다. 얘기도 있던데. 물론 사비가 카드를 구매했다는 얘기죠. 이 카드냐 현금이냐는 지급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비로 지급 방식이 현금이든 카드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사비로 다 지출을 하는데요. 옷값을. 예.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대부분 카드로 계산하더라도 이것이 왜 현금과 카드가 왜 지급 방식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이 전체가 사비라고 규정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특활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퇴임을 40일 앞두고 불거진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옷값의 특수활동비 전용 의혹은 안타깝고 민망합니다. 사비로 부담했다면 법원에 공개하라는 판결에 왜 불복했는지, 국익 때문에 비공개를 왜 운운해 일을 키웠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물러나는 대통령의 내로남불 논란, 물러나는 대통령의 부인을 둘러싼 구구한 억측을 모두 끊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을 주고받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분야가 있지만 좀 그 전에 두 분께만 한번 그 얘기를 왜 이렇게까지 이 문제가 불거지느냐에 대해서 남현희 위원장께서는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일단 이제
정권을 마감하는 예. 정부의 일정 부분 흠집내기를 하고 싶어하는 정치 보복 심리가 작용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처음에 이 뭐 김정숙 여사의 의복비가 문제가 된 것은 사실상 2018년이었죠.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특활비 공개 청구를 하면서 시작된 것이 예. 최근에는 뭐 아까도 나왔는데요. 뭐 거액의 고가 액세서리에 대한 문제로 뭐 각종 커뮤니티에서 문제를 삼은 것을 보수 언론에서 받고 급기야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이 또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쟁의 요소로 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청와대 해명도 그렇고 이런 과정이 저는 법령으로 시행되어 있는 특활비의 비공개 그것을 공개하라는 것이 사실 뭐 항소했다는 부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청와대뿐만 아니라 지금 뭐 국정원, 검찰 등 국가 중요한 기관에서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음에 있어서 법 시행령을 바꾸지 않으면 비공개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문제 삼는 것과 그리고 사비로 사용된 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는 따로 구분해서 다뤄야 되는데 이것을 다 혼용해 가면서 이 현 정부 이제 정권을 이양해야 하는 이 정부 마지막에 어떤 흠집을 내보고자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김병민 위원장은 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이 민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 너무 이제 정치권의 정쟁으로 흘러가는 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말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가 지금 이 일을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잘라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은 사실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남영희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시민단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 일이 불거졌고 예.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공개 결정이 내렸던 게 올 초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가타부타 의혹은 증폭되고 커져나가고 있는데 명확한 해명을 안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탁현민 비서관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카드 문제가 하나둘씩 사실이 아닌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오해를 나타나게 되고 예. 결국 나중에 가서야 박수현 소통수석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직접 나와서 언급하게 되는 것도 충분한 설명과 해명이 아니라 왜 이토록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정치적 공세를 취하는 식의 다그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게 되니까 국민 예. 감정은 더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에 대한 근본적인 왜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이 문제가 더 커지는가 하는 2017년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그 당시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내세웠던 도덕적 기준과 잣대 그 의상비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취임하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칫솔, 치약 같은 개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저에 있어서도 다 사비로 지출하겠다고 언급한 거가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다 많이 찾아내는 옷값들을 보고 아니 이게 다 사비로 가능한 일이야? 라고 네.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답변이 제대로 명확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예. 내로남불에 덫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5년 전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하는 차원도 있는 것이다. 처음에 이 문제가 특활비로 시작을 했었죠. 특활비를 공개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그 내용 한번 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결산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 규모를 축소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청와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그 기밀로 해도 그것은 외부 공개를 뭐 잠시 동안 금지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뭐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형사처벌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직히 개인 중에 공개를 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논란을 덜 키우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먼저 경험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공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작이 이 특활비 문제였는데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난 거냐? 혹시 특활비 아니냐 의혹이 처음에 있었고 청와대에서는 사비로 다 집행을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적으로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요. 그 단초는 법원의 판결에 청와대가 불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소해가지고 다툴 수는 있는 것인데 항소에 실익이 없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청와대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송에서 청와대가 답변서를 제출했거든요. 준비 서면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영부인 관련된 그 의상 관련된 예산은 명시적으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영부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로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 이렇게 답변서에 써서 냈다고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일부라도 어느 정도 돈은 여기에 지원이 됐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국가안전보장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사비인데 어떻게 지출을 했느냐. 카드로 지출했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명인한테 예우하는 측면에서 현금으로 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고지곧대로 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청와대가 스스로 자초한 이야기이고 말이 이렇게 바뀌면은 언제 말이 제일 맞는 말이냐? 뭐 검찰에서 수사하거나 뭐 조사하거나 그럴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명시적으로 법원의 서면으로 낸 그 내용이 그게 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재원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에 그러니까 관제에서 내가 우리 가족이 먹는 식사비까지 내 개인 비용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도 개 사료까지 내 월급에서 다 처리를 하라. 그리고 또 아까 박수현 대변인이 그러니까 홍보수석이 이야기했다시피 상당히 그 역대 정권에 비해서 특활비를 아주 적게 썼고 나름대로 상당히 그러니까 투명하게 썼다는 부분 저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청와대의 이 처신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속담은 뭐냐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 것이 2018년 6월 달입니다. 2018년 6월 달에 집권이 2년차 때 이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자, 청와대 이야기대로 만약에 김정숙 여사의 모든 옷값이 사비로 지출되었다고 한다면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부분은 특활비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가면 우리는 이 옷은 이렇게 사비를 썼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것이 그러니까 특활비를 이야기하니까 특활비는 우리는 지금 공개할 수 없어. 국가안보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의혹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지금 그 사비로 썼기 때문에 그럼 왜 공개를 못하느냐? 지금 타겟민 비서관이 지난주에 언론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돈 내가 주고 산 소위 말하는 내 돈 내 산 옷을 옷장에 넣어놨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보자고 하면 내가 그럼 열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타겟민 비서관은 안 열어도 됩니다. 이 일반 그 개인의 입장 사생을 보호해야 되죠. 그러나 이 지금 김정숙 여사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 해순방의 공개적인 공식 행사, 정부의 공식 행사의 주인공이고 그때 입은 옷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 공인의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사비로 했다는 부분을 왜 가면 이 옷은 얼마를 주고 샀고 이 옷은 이렇게 리폼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꼭 짚고 싶은 부분은 법원의 처사입니다.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2018년 6월 달이었고요.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하니까 2018년 7월 달에 이 그 시민단체가 특활비 그 공개 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이 언제 나왔느냐? 지난 2월 달에 나왔어요. 3년 7개월,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2심이 그러면 청와대가 항소하니까 2심은 그러면 문재인 정부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활비 내역은 어떻게 되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버리면 최소 15년, 최장 30년 동안 비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결국 봐라. 결국 청와대하고 지금 법원하고 짜고 쳐서 결국 지금 공개 못하도록 막은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또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법원이 이 1심 재판을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빨리빨리 해서 그렇게 만약 공개를 다 하게 됐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얼마나 답답한 시민단체에서 지금 대통령 기록물 그러니까 지정하는 것도 못하도록 지금 헌법 소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사업적 불신 부분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남영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개인 옷장을 열어가지고 사비로 내가 썼던 목록을 다 공개를 한다고 이 의혹이 없어질까요? 저는 진짜 궁금한데요. 제가 이 옷을 언제 어떻게 샀는지 구입했는지 그것을 현금으로 했는지 카드로 했는지도 사실 기록에 잘 남기지 않습니다. 단지 규칙과 원칙을 정하는 것이 지금 청와대에서의 그 입장은 김정숙 여사의 의상은 모두 사비로 결제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그 해명이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그것이 있고 아까 뭐 정 교수님께서 법원에 낸 항소장의 내용을 보면 의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옷값은 활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써놓은 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된다라는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의 그 의복비는 사비로 지출했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 입장입니다. 그 이외의 의견은 없고요. 또 하나 지금 법원에서 공개를 하라고 한 이 특활비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공개 방침으로 쓰여지기로 돼 있는 명목비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검찰에서 지금 뭐 우리 쪽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검찰청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7억을 썼다고 하는 그 특활비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개하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과 법이 뭔가 충돌하고 있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는 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하게 특활비 부분에서 공개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결정은 한 이후에 법원에서도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그 두 분이 대통령 내외부는 외교 사절에 있어서 외교 수반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외교 현장에 가서 어떤 의복은 사실 그것이 외교의 또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김정숙 여사가 그동안 뭐 각종 매체에 여러 가지 화려하게 보이는 의상들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치 불법이 있었던 것처럼 의혹 제기를 계속 증폭시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의혹이 조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또 하나 이제 중앙일보였나요? 보도된 것이 이제 디자이너 딸이 이제 청와대에 근무를 했다. 이 채용 관련한 부분도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좀 인터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모와 거기에 준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러한 어떤 계약직의 채용은 뭐 추천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한 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시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만이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이것이 왜 특별한 일이라고 그렇게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상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6급 상당의 행정직으로 알려졌는데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오랜 기간 인연이 있었던 모 디자이너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인연으로 해서 그 딸을 특혜 채용한 것이 아니었는지 한미 정상회담이나 G20 정상회담이나 이런 공식 자리에 나가는 의상들을 특혜 구매를 시킨 것이 아닌지 이런 국민적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차제에 청와대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이러한 옷값 문제와 특혜 채용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문제도 이제 의혹 얘기입니다.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건데 김정숙 여사의 이제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 근무를 한다는 이제 TV조선의 보도에서 촉발이 됐어요. 이은영 소장, 그러니까 그 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를 좀 밝혀달라는 게 뭐 국민의힘 의견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청와대 그 채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아마 공개 채용 형태도 있을 거고 좀 예. 약간 특별 채용 형태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행정요원이면 6급이에요. 그렇게 높은 직급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 관련 어떤 전문성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저는 충분히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 문제가 이제 특활비 부분하고 그 배우자의 의상 관련한 부분 두 가지가 지금 섞여가지고 이게 이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어떤 그 배우자, 그러니까 그 김정숙 그 여사의 어떤 수치심을 자꾸 자극하면서 예. 선거에 대한 소재로 지금 활용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특활비 부분은 지금 청와대만 있는 게 아니고 국회도 있고 뭐 부처 기관에 다 그렇죠. 있거든요. 그거에 예. 대한 거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면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사 아까는 이제 그 영부인의 의상과 관련해서는 아까 남영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외교사절의 일원, 가장 높은 외교사절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옷을 입느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컨셉과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입었냐를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일례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루이비통만 입어요. 완전히 명품만 입는데 그걸 가지고 그 국민들이 명품 입었다고 욕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프랑스 브랜드를 국외에 홍보하는 것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김정숙 여사의 옷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예. 색깔이나 이런 게 화려해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 김정숙 여사 그 부모님이 포목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런 어떤 옷감의 그런 그 보는 눈이나 이런 게 이제 좀 우리 일반인들하고 달라서 이제 좀 광택 소재 이런 것들을 끊어다가 지어서 입거나 아니면 협찬과 대여를 하는 형태로 좀 활용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명품은 입지 않았다. 명품 입은 건 뭐 한두 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예. 맞는 것인가. 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김병민 전 선거가 껴있고 대선 승부가 아슬아슬하게 갈렸고 다음 선거 때문에 오히려 정치권이 이 문제를 더 좀 뭐 전면에 내세운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임기 말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네.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가족 문제를 두고 그 6월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 공세로 삼는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매우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임기 말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예. 윤석열 당선인이 늘 얘기하고 있는 건 국민 통합에 대한 기치고 지금 사실 정치적으로 쟁점화시켜야 되는 건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앞으로 계속 한 걸음씩 나가려고 하는 새로운 정부에 대해 민주당이 발목 잡는 모습을 비추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설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곧 5월 10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실로 들어가야 되는 윤석열 당선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비슷한 잣대의 기준 등을 가지고 지금 있는 민주당의 거센 공세가 들어올 텐데 이걸 비판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안 맞는다. 이건 오히려. 이미 과거부터 있던 일들에 대해서 언론의 문제 제기, 시민단체 문제 제기를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야당이 내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 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이 디자이너 딸의 채용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채용의 공정성 문제가 벌써 숱한 날 우리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만약 어떤 전문성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이 디자이너에게 뭔가 특혜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만약 채용이 이루어지게 됐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건데 예. 6급 적은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량진에 그리고 그토록 공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그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5급 사무관에 달지 못하고 6급으로 정년 퇴임을 하시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공직자들도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이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이 본인들의 역량과 능력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윤전추 행정관, 헬스 트레이너 채용을 가지고 그토록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박수현 수석이 어느 청와대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어느 청와대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청와대의 문제를 딛고 촛불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새로운 도덕적 기준의 청와대였던 만큼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
국민들의 물음에 저는 좀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정과 답을 내어놓는 것이 마지막 정부 마무리의 도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영 장님. 한편으로 이 그 여사님의 의상 부분을 꼬집어서 대통령 또는 뭐 김정숙 여사의 흠집내기를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또 이 현 정부를 이양할 정부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모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다 같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계속해서 증폭해서 키우는 보수 언론이 있고 예. 그 언론을 또 받아서 계속 더 증폭시키는 국민의 힘이 있는 한 사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합리적이고 뭐 법에 위배되지 않는 의사결정들을 절차들을 다 밟았다고 해도 의혹 하나 가지고 그것을 진실인 양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이건 국가적인 불행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그 액세서리와 의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애초에 뭐 특활비 부분에 대한 공개 청구는 뭐 이전에 과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최근에 왔을 때는 그 호랑이 무늬의 고가품 뭐 2억 원짜리의 뭐 유명 브랜드라고 하는 그 액세서리를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사실 그 액세서리를 만드는 제품을 만들어서 김정숙 여사에게 제공했다라고 하는 실제 디자이너가 그 언론사에 대해 해명을 3차례 이상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그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키워내고 있는 것은 어떤 저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그것이 일정 부분 해명이 되고 나니 이제 채용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또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헤드라인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그 행정요원이 김정숙 여사와 잘 아는 디자이너의 딸이다. 예. 그래서 채용된 것이다. 그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제가 같이 근무를 했던 당시 상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의전과 관련된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직원이 채용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의전에 관계되는 포괄적인 부분은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한 부분에 의상도 관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행정요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 굉장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영기 위원장께서 지금거리에서 보셨었군요. 맞습니다. 예. 진작에 여쭤볼 뻔했네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또 하나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을까요? 윤혜중 비대위원장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영부인이 될 김건희 씨를 둘러싼 범죄, 비리 의혹들을 규명하는 문제 또한 매우 시급합니다. 영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김건희 씨만 치외법권 특권을 누리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목이 빠져라 진상규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함흥차사입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직무유기를 한다면 결국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씨에 대한 직접 수사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이 좀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병민 위원장님. 아니 더불어민주당 현재 집권 여당 아직 아닙니까? 이제 5월 10일이 되면 야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게 되는 모습들까지 이런 정쟁의 소재를 삼는다는 것 참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지난날 도이치모터스 수사 같은 경우는 벌써 수년, 그러니까 약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사가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선거 기간 동안 수차례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는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진행됐던 수사 과정이었고요.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권 어떤 방식으로 남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국민 앞에 나서고 있는 역사 자체가 다 이 일들을 다 받침하고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최종적인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내용을 가지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는 듯한 모습들을 또 비춰지게 되면서 뉴스가 한동안 뜨거워졌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예. 검찰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뤄왔는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하기는커녕 이 일을 바탕으로 다시금 검찰을 활용한
정치 공세 한복판에 이런 일들을 꺼내는 것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윤호중 원내대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토록 얘기하고 있는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하기 위한 모습들을 내어놓는데 더 골몰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거 남현희 위원장님 얘기 들어보고 딴 분께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 뭐 김병민 대변인께서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고 뭐 현재 뭐 경찰도 그렇고 법무부도 모두 문재인 정부에 있는 소속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부터가 검찰의 뭐 중립성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통령 당선자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당할 수 있는 뭐 비위 사실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관계 등이 다 정지된다고는 하지만 배우자와 관련되어 있던 불법적인 그리고 위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수사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제19 감싸기를 했던지 뭐 수사가 계속해서 뭐 이 대권 향방을 보고 눈치를 봐왔던지 그 어떤 사실을 다 떠나서 그런 부분 모두를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눈높이의 그 수사 그리고 기소 과정들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검찰 개혁의 그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사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으로 실행될 때 지금 말씀하셨던 윤호중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좀 진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차재원 교수님, 지금 양상이 신구 권력의 갈등이 지금 계속돼 왔는데 이게 또 대통령의 부인에게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우려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윤 당선인의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은 저는 한 점 의혹 없이 저는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행정부 검찰의 독립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저는 시금석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그 당선인의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정말 명명백백한 그 자료와 증거로서 혐의의 그 유무를 저는 밝혀줄 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이러한 그 이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자체는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무리 타당하고 옳은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타당한 주장이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방패처럼 비친다고 한다면 그 타당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이 상당히 그러니까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는 그 정당성을 스스로 정쟁화 만들어서 그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지방선거 현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대구시장이 좀 관심인데 그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이제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경기도에서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저 안민석은 오늘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민주당 자강을 주도할 수 있는 민주당다운 후보를 내야 합니다. 제가 승리하면 첫째,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가 됩니다. 둘째, 이재명과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이재명 플러스 5 프로젝트로 서울에서 이사하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시작은 이재명, 완성은 안민석이 하겠습니다. 저 안민석의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선 후보급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오랫동안 지역구 활동을 했는데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뭐 송영길 대표 얘기도 뒤에 하겠지만. 네네. 대구시장으로 출마했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경기도지사로 왜 출마를 하셨을까? 객관적으로는 경기도는 민주당이 유리하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시간 현재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지사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게다가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이겼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사실은 그 여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그 후보가 전 대선 후보가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험지에서 본인이 승리를 갖다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차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유리한 그 입지를 다질 것인데 대선 후보로서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그 유승민 그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일거에 그 뒤집고 대선 후보로 도약할 수 있는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 정치적으로 얻을 것이 이제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차재현 교수님,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전 대표 얘기가 나오다가 주소 이전을 했다는 거는 출마 준비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 최소 60일을 그 해당 지역에 주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 금요일이 이전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로 옮겼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서울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 송영길 그러니까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는 결단일 수 있는데 그건 과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박수말을 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고개가 약간 갸웃거려진다는 겁니다. 당장 지금 어쨌든 진 선거잖아요. 0.73%라고 하더라도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 대선을 총지휘했던 당사자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 패배에 대한 책임 가면 누가 지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러한 그 이 지금 어려운 선거일수록 저는 좀 더 이렇게 새로운 하나의 그 리더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물론 본인은 전략 공천 안 하고 경선하겠다고 하지만 직전 당대표예요. 바로 직전 당대표가 계급장 뗐다고 했지만 그 계급장 그대로 효과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이근영 소장님, 지금 서울시장 자리 민주당에서 독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얘기는 불리하다는 얘기잖아요. 나가봤자.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허니문 기간에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불리하고요. 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유권자들도 이제 윤 당선인으로 조금 힘을 실어주려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리하지 않은 선거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전략 공천 없이 경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조금 이제 지금 식어가는 분위기를 조금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민주당이 여기 7기 지방단체장 그 선거와 관련해서 2번밖에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임창열 그 새정치국민회의인가 그때 그 임창열 도지사하고 이재명 도지사 2명만 배출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그 지금 이제 도전장을 낸 그 전 그 의원이 유승민 의원이 그런 점을 아마 보고서 이제 도전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2년 뒤에 또 총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번에 조금 만약에 패배하더라도 2년 뒤에 선거에서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그 패자부활전이랄까요? 그런 게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급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그냥 심심하게 끝나지 않는 지금 선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관련해가지고 당내 분위기 민주당에서는 글쎄요. 지난주에 인물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저 분위기가 어떤가요? 저는 뭐 인물난까지 나오는 얘기는 좀 섣부른 진단인 것 같고요. 송영길 대표에 대한 뭐 최근 1년의 과정들을 보면 서울시 의원 뭐 20여 명 정도가 반대하는 의견을 또 내셨다고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서울시장 출마를 해달라고 요구했던 그 뭐 청년들의 목소리도 있었고 당원 지지자들에 대한 목소리가 깡그리 무시되는 측면이 있어서 너무 과한 비판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뭐 출마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 뭐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그 반성과 성찰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그것이 필요한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바로 출마를 해도 되느냐라는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계십니다. 예.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 이전에 586 용태론을 얘기하면서 정치 쇄신을 얘기할 때 본인 스스로 불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먼저 얘기했고요. 대선 패배 직후에 가장 먼저 또 그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후에 지금 지방선거는 결코 져선 안 되겠다라고 하는 지금 울분에 차 있는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불러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아, 진짜 중량감이 있고 체급이 있는 그런 후보가 대표성 있는 후보가 이 지방선거 전체를 견인해 달라는 요구에서 송영길 대표에게 요구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마치 본인이 계속 권력 의지를 꽃길만 가려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회자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예. 당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 저희가 0.73%의 그 석패 깻잎 한 장 차이였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지자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좀 더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붐업도 시켜야 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뭐 지금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셨죠. 김진애 전 의원도 출사표를 던지셨고 또 뭐 박주민, 뭐 정봉주 뭐 이런 많은 후보군들이 등장하셔서 사실 좀 서울시장 선거가 뭐 우리가 반드시 내줄 수 있는 선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이 최대 격전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민선 8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이 대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이 대구를 위한 길이라. 대구시장 출마하실 겁니까? 예, 이제 준비되는 대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홍준표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한판 겨루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대구시장으로서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중앙정치에서 많은 것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지만은 중앙정치보다 대구가 먼저 일어서야 하겠다는 결심으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대구 강력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구를 가장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움과 간절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은 사실상 예선을 통과하면은 당선이 거의 유력한 상황인데 김병민 위원장님. 네. 지금 권영진 시장 안 하겠다고 하고 김재원 최고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일단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유영하 변호사 지금 일단 3파 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았다라고 밝힌 점 등등 지금 대구시장 예비 경선을 어떻게 보세요? 어려웠던 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장 옆에서 도와줬던 게 유영하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는 것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일 하나만으로 대구시장이라고 하는 선거판에 시민들의 민심을 요동치게 할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홍준표 전 후보,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 간에 사실상 양강 구도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권영진 현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볼 수 있겠는데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대구는 보수의 지지세가 두터운 곳이기 때문에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왜 그토록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대구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게 된다면 압도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던 또 힘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 뛸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 선거 전략을 기점으로 아마 열심히 캠페인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둘 다 정말 여론조사라든지 많은 네. 인지도 면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후보니만큼 네. 사실 어떤 분이 되겠다라고 딱 단언적으로 선뜻 기울어지지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현재까지는요. 예, 최재형 교수님.
예, 저는 뭐 국민의힘 그 대구시장 뭐 이 지금 선거를 보면서 상당히 한국 정치가 다시 또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유영하 변호사가 그 금요일 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후원회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겠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본인이 뭐 5년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는 기간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팔아서 정치하느냐고 욕도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친박 후보로서의 박심팔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딴 대통령도 아니고 탄핵된 대통령을 결국은 지금 그 탄핵된 대통령의 그런 어려운 처지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동정심 이러한 부분을 볼모로 삼는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태행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한 홍준표, 김재원 이 두 명의 지금 후보도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뭐랄까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출신 서울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따지고 보면 지금은 수성에 지역구를 두고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정치 경력은 사실상 서울에서 쭉 다 해왔잖아요. 그리고 잠시 경남 갔다 온 거고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치 무대에서 정치적 커리어를 쌓고 무게를 키워서 일종의 이 낙하산처럼 내려오는 모습이고 김재원 이 지금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지역구 옛날 경북 의성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경북으로 가야죠. 근데 경북도지사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아까 우리 김병민 대변인 말씀으로 윤석열 당선자하고 뭔가를 지금 대구시장이 호흡을 맞춰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상당히 맞는 말이지만 좀 안타깝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